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세종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의 김덕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강의 제목은 반도체의 마법, 작은 칩이 만드는 큰 세상인데, 일단 뭐 초청해 주신 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최근 뭐 챗GPT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저도 챗GPT를 사용해서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순서는 뭐 저에 대한 간단한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 간단한 소개, 그리고 반도체 필요성, 발전 역사, 동향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반도체는 뭐 어디에나 있잖아요. 어디에나 쓰이고,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는 최근 AI 반도체의 발전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데이터도 많이 요청이 되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 반도체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동영상을 봤으면 하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을 이끌고 있는 최근 엔비디아,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GPU를 주로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CEO의 최근 컨퍼런스 영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시청을 좀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ow intelligence is made. A new kind of factory. Generator of tokens. The building blocks of AI. Tokens have opened a new frontier. The first step into an extraordinary world where endless possibilities are born. Tokens transform images into scientific data, charting alien atmospheres and guiding the explorers of tomorrow. They turn raw data into foresight. So next time, we'll be ready. Tokens decode the laws of physics to get us there faster. And take us further. Tokens see disease before it takes hold. They help us unravel the language of life and learn what makes us tick. Tokens connect the dots so we can protect our most noble creatures. They turn potential into plenty. And help us harvest our bounty. Tokens don't just teach robots how to move, but to bring joy. To lend us a hand. And put life within reach. Together, we take the next great leap to bravely go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And here is where it all begins. Welcome to the stage, NVIDIA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GTC! What an amazing year. We wanted to do this at NVIDIA. So through the magic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going to bring you to NVIDIA's headquarters. I think I'm bringing you to NVIDIA's headquarters. What do you think? This is where we work. This is where we work. What an amazing year it was, and we have a lot of incredible things to talk. 예, 좀 길게 봤는데 일단 최근 이제 반도체 칩 관련해서 반도체 칩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떤 모든 부품의 내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것들이 이제 패키징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요청드렸는데 저거 일단 웨이퍼 2장을 조금 돌리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웨이퍼 2장을 좀 갖고 왔는데 한 장 제가 한 20년 전에 IBM에서 일할 때 한 20년 정도 된 것인데 뭐 최근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는 이제 8인치 웨이퍼고 다른 하나는 12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인치 팹은 저게 이제 메모리 칩이라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게 반복되는 어떤 많은 면적을 가진 메모리가 D램 캡이 이제 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로직 칩이라서 이게 보면은 저기 반복되는 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도 이걸 눈으로 봐가지고는 여기에 이걸 이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칩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20년 정도 된 올드한 기술이지만 여전히 뭐 웨이퍼를 봐서는 알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 이쪽 AI 반도체 쪽에 뭐 기술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칩을 만드는 거에 떠나서 일단 AI 로봇까지 하겠다는 뭐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또 간단히 아까 뭐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하여튼 태어난 시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뭐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보면은 이제 80년도에 반도체 개발이 주로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를 89년에 갔었는데 그때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몇 분 오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학부 때 막연히 반도체 쪽을 전공해서 반도체 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 때는 제가 뭐 많은 반도체 관련한 과목을 그 당시에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뭐 막연히 원했던 일단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년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뭐 되게 박사과정 동안에 작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좀 회사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000년도에 뉴욕에 있는 IBM에서 한 6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일단 2000년대 중반에 상당히 잘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삼성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공동 개발할 때 빠르게 하기도 하고 저도 또 귀국을 해서 뭐 국가에 기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한 4년 정도 반도체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세종대학교에 처음에는 전작과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반도체 관련한 연구를 해오고 있고 그 사이 2020년에서 한 3년 반 정도 반도체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기획평가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 나노반도체 단장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회사에서는 뭐 상용화 기술 개발 지금 현재 세종대학교에서는 미래 기술 중에 2개라고 할 수 있는 뉴럴픽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또 반도체 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제가 사실은 공부할 때 1997년 8년 때 인텔의 이제 CEO가 와서 강의할 일이 많았었는데 98년도에도 이제 인텔 CEO 크레이그 바렛이 있었는데 일단 스탠포드 교수였다가
CEO를 하는 CEO가 있었거든요. 그 반도체는 보면 일단 지수함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98년도에도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그 인텔에서 트랜지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뭐에다 쓰려고 그러냐, 이게 과연 사용할 때가 있느냐. 이게 20 몇 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왜 필요하느냐. 이 반도체라는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365일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칩을 하나 만드는데 뭐 한 두세 달 이상은 걸리지만 웨이퍼를 계속 지속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또 그 대형 그 팹을 무수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트랜지스터나 칩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 대부분의 그 수요가 지금 현재 AI 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대부분 다 챗GPT는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챗GPT, 생성형 AI가 지금 현재 반도체 칩의 수요를 크게 이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지브리 열풍이 있었고, 그 지브리가 이제 그 챗GPT에서 그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일단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제 프로세싱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컴퓨터와 그 친한 사람들보다는 저도 이제 보면 제 와이프 또는 동네에 계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의 샘 올트만 CEO도 일단 자기네 그 인공지능 가속기 또는 뭐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여러 가지 파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사용을 제한하는 사태까지, 그래서 하루에 뭐 무료 버전은 3개만 써라라고 할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가 이 무지막지한 이 그 반도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많이 그 찍어내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생산량의 몇 배를, 샘 올트만도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었죠. 그래서 일경을 투자하자라고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모든 뭐 제조업체라든가 반도체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경을 투자하자고 했는데, 저도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참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뭐 일단은 반도체 AI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위에도 다양한, 사실은 최근에 반도체 기술은 어떤 융합적인 학문의 성격이 있어서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전공이 필요한 기술이 됐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건축도 여러 가지 에너지 관점에서나 다양한 것들 면에서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러한 냉각 기술 또는 전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로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AI와 전력에 상당히 몇 조 이상의 몇 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저기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트북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자료인데, 뭐 낸드 플래시, 정보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라든가 뭐 D램,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뭐 다양한 센서 뭐 등등 점점 더 많은 반도체 관련한 칩들이 이러한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자동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ECU, 그 다음에 운전자를 도와주는 다양한 반도체 그리고 센서 등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다양한 그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자동차인지 혹시 아시는 분? 웨이모, 그렇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단 택시 서비스를 한 무인 자율 자동차 웨이모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센서, 여러 가지 각종 센서를 달았는데, 일단 이 센서나 이 반도체 가격만 일단 신문을 보시면은 9,3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도 뭐 영국의 뭐 일단 좋은 자동차 업체의 자동차로,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출장을 갔을 때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누구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앱을 깔면 우버처럼 뭐 자유롭게 불러서 타는데, 또 탔을 때 뭐 이렇게 뭐 위험하다거나 뭐 그런 걸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
그 각종 생활에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된다.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반도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U, GPU, DRAM, 뭐 SSD인데 여기 그 뭐 CPU가 뭐 1200개, 뭐 GPU는 뭐 180개, 그리고 DRAM이 뭐 100만 개가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IBM에서 처음에 2000년도에 가서 했던 거는 일단 DRAM 기술 개발이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 처음 들었던 얘기도 저는 이제 그 기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일단 생산보다는 IBM에서는 미래 기술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25년 전부터 일단 반도체 스케일 다운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막바른 경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좀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AI가 발전해서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그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도 이게 그 반도체 분야의 그 어떤 저기 산업의 발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사실은 DRAM과 이제 낸드가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으로 그 뭐 한 20-30년 정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이 히스토리를 보면 DRAM 뭐 낸드는 뭐 일본에서 초기 개발이 됐던 것 같고, DRAM도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다음에 양산을 하다가 이게 워낙 그 장치 산업이고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저기 옷을 동남아에 이렇게 하청을 주듯이 저희 나라나 이제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뭐 대만, 중국으로 좀 산업을 미뤄온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AI의 발전으로 정말로 그 무지막지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저희 나라의 산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잘하고 있던, 원래는 이제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자기네들보다는 일단 인건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비용이 저렴한 아시아 또는 뭐 중국으로 이제 넘기겠다는 전략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차량용 반도체가 일시적으로 좀 부족했던 뭐 뉴스를 좀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지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그 반도체 칩을 들고 있는데, 손톱보다도 더 작은 이러한 그 반도체 칩이 차량용에 들어가는 어떤 그 반도체 칩이 없음으로 해서 그 차 생산이 멈췄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뭐 어떤 최첨단의 반도체 칩은 아니고 몇 년이 지난 저희가 부르는 레거시 반도체 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높은 안전성, 뭐 내구성이 요구되고, 그리고 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제조하는데 24시간을 돌리지만 2달 내지 3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2-3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가 갑자기 이런 부족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그 바로 공급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는 또 24년에는 뭐 재고가 좀 쌓여 있었고, 기존까지는 일단은 뭐 그 각 나라가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건 자기가 하고 못하는 거는 이제 상대 나라로부터 이제 기술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었었는데, 뭐 어떤 나라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일단 이러한 그 반도체 칩을 미국에도 공급을 안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미국 내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그 법을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를 발표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비디오로 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는 사실은 이게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예전부터 있긴 했었지만은 뭐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 반도체 하면 인텔이었고 뭐 IBM, 그리고 삼성도 이제 매우 잘하고 있었는데 뭐 최근 AI 반도체가 되면서 약간은 뭐 이쪽에 저희가 좀 잘 못 따라간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의 CEO가 일단 1년에 뭐 몇 번 발표를 하는데, 일단 매년 CES의 초기에 이 자기네 그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아는데, 이 반도체만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까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발표가
전 세계 모든 무슨 기자분들이라든가 무슨 경기를 하듯이 그 슈퍼볼 게임처럼 뭐 되게 환호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 AI가 들어올 거고, 그 AI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이 일단은 이 그 AI 반도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그 AI의 로드맵을 사실은 제가 봐서는 엔비디아는 어떤 하드웨어만 개발하는, 반도체 칩만 개발하는 회사지 어떤 AI 기술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AI 전체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도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젠슨 황 엔비디아에서 좀 제시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너러티브 AI의 시대, 생성형 AI인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다 피지컬 AI라는 말로 로봇 기반의 AI로 발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인간의 역사에 대비 반도체 역사는 정말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술 발전은 어마어마해서 저도 이제 그 좀 어렸을 때의 기억들 자꾸 뭐 잊어버리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이메일이라는 것을 제가 유학을 가면서 1995년에 처음 사용하게 됐고, 제가 사실 유학을 할 때 1995년에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 스탠포드는 어떤 애플과의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관계가 있었고, 애플이 그 당시에 뭐 잘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애플 컴퓨터가 쫙 다 깔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한국에서 컴퓨터도 많이 안 썼고, 근데 수업을 진행할 때 애플 컴퓨터 기반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 그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정보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저도 이제 출장을 가게 되는데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을 만나도 뭐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저보다도 더 빠르게 뭐 알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어린이들이 받아들이는 정보하고도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만 먹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뭐 다른 해외에 있는 어린이 대비 뭐 뒤처져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역사가 상당히 긴데 그 전에는 뭐 더 발전을 못하고 있다가 일단 보니까 1784년,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그 과천국립과학관에 반도체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 사진을 좀 많이 찍어왔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이걸 과기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일단은 이쪽 부분을 이제 최근에 전시를 열었는데, 제가 열자마자 갔었는데 여기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혹시나 뭐 관심이 있으시면 과천과학관에 반도체관에 가면은 요 사진 찍은 것도 다 한 거고, 뒷부분도 이 반도체 역사라든가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거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뭐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게 그 광범위한 부분을 망라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수준도 높은 뭐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거기서 이제 가져온 사진을 찍어서 제가 좀 편집을 한 건데, 하여튼 1차 산업혁명 1784년 그 100년 후에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단은 보시면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 1969년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쭉 발전해 온 거죠. 근데 그 제가 이제 다니던 때, 특히나 대학 다니던 때 사실은 보면 한 20년, 30년 전인데,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이제 지능화 혁명인데, 그래서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저는 일단 반도체가 그 급속도로 발전하는 초창기에 이제 반도체가 상용화가 되었고, 그 기술이 무지무지 발전하는 부분에서 저도 막연히 반도체 쪽을 이제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쪽 부분으로 계속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정부에서도 제가 AI를 매우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 인공지능과 로봇과 같은 이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삶을 살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역사는 아마 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원 가서도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이 부분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 어렵진 않으니까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개발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진공관 기반이었고 58년도에 지금의 그 반도체의 기본이 되는 집적 회로가 개발이 되었고 제 킬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70년대부터 미국도 이제 70년대 정도부터 반도체가 점점 작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면 그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하다가 발전을 통해서 이제 IBM PC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로 이제 확장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웨어러블 기기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많이 발전을 못한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챗 GPT 같은 어떤 생성형 AI가 반도체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매우 빠른데 그거를 받쳐줄 하드웨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청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정리한 반도체 역사인데요. 뭐 여기서 69년부터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80년대부터 여러 가지 그 삼성, 뭐 SK 하이닉스의 이전 뭐 현대전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국가 주도의 어떤 과제를 통해서 에트리와 모든 회사를 통해서 3메가 디램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초창기에 한 80년대 초에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뭐 한 15년 정도 뒤처지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90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일단 디램 부분, 메모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뭐 주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삼성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쓸어 담았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인력도 많이 영입을 했고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파운더리 사업도 시작을 했고 2000년대 초반에 파운더리 사업을 시작해서 사실은 이름이 없던 파운더리에서 일단 지금 현재는 2위, 얼마 전에는 어떤 독보적인 2위였는데 그게 2위와 3위가 뭐 별 차이가 없고 1위와는 너무 차이가 갭이 되는 이러한 지금 현재 파운더리 사업도 삼성전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에트리, 뭐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뭐 이렇게 뭐 저희 나라의 이제 반도체 역사를 보면 메모리 위주이고 이 메모리 산업이 저희 나라를 많이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애니악 컴퓨터 1945년 이 전체 방을 다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베큐um 튜브 이것도 이제 국립과학관에 가면 모형이 전시돼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되고 뭐 17,000개의 베큐um 튜브와 저항 뭐 7만 개, 축전기 커패시터 10,000개, 뭐 그리고 스위치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스위치가 16,0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 사람들이 지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어떤 다른 기능을 할 때 매뉴얼하게 프로그램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와 이거 와이어를 이제 프로그램이 틀림에 따라서 이제 자꾸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실리콘이라는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있고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저메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잖아요. 반도체 물질이 몇 가지 후보가 있는데 일단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저메늄. 이거 이제 AT&T라는 회사의 어떤 벨랩, 뭐 유명한 랩인 거죠.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보면 회사에서 정말 그러니까 어떤 시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돈을 벌려면 이제 회사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고 싶으면 연구소에 가는데 대신 뭐 임금은 작고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가서 돈도 많이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중앙연구소 같은 데서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하나를 보면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는 이게 트랜지스터라면은 이게 그 방진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진복을 입는 이유는 이게 트랜지스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어떤 클린룸에서 이렇게 버니수트를 이제 입고 있는데 그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소금, 특히나 그 성분 중에 소디움이 있는데 Na 플러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면은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옛날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하면 맨손으로 이렇게 잡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게 잘 안 이게 확률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디퓨전이 되게 잘 되지만 그게 확률적인 현상이라 어떨 때는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일단 1947년도에는 그래서 이 그림을 아마 포즈를 취하긴 취했을 텐데 이 세 사람이 뭐 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분들이 그 실험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그 실험 보는 거랑 틀린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일단 틀리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국립과학관에 있는 최초의 그 저메늄 트랜지스터로서 이게 거의 뭐 대학원 레벨의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만들어졌던 그 저메늄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를 개별로 제작해서 뭐 기판에다가 납땜을 계속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야지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1958년에 잭 킬비가 어떤 집적 회로, 지금 현재 뭐 집적 회로로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잭 킬비가 1958년에 발명해서 그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또 별개로 저 사람은 이제 TI에 있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옛날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기술 주도를 다 회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은 과학자한테는 정말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죠. 회사에 가서는 뭐 개발을 하거나 뭐 연구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이제 임금을 조금 덜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이러한 그 기술을 돈도 많이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기는 이제 그 또 유명한 회사인 페어차일드라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던 페어차일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그 집적 회로 기존보다는 좀 더 우수한 어떤 건데 이거를 한 1년 정도 늦게 특허를 제출했어요. 근데 특허의 특성상 특허는 이제 처음 제출되면 몇 년간은 일단 비공개였다가 몇 년 후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그 두 사람 모두 집적 회로에 기여를 했다라고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 페어차일드의 뭐 노버트 노이스는 뭐 인텔의 창업자로서 1968년 정도에 창업을 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집적 회로의 발명이 그 향후 반도체 칩 성능의 그 폭발적인 성장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일단은 그 모스펫이라는 일단 트랜지스터가 있었지만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란 모스펫을 발명한 이 강대원 박사. 강대원 박사도 여기서 보면 1960년 벨 연구소, 그러니까 AT&T의 벨 연구소의 그 연구원이었는데 그때 보면 회사에서 그 기초적인 연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돈도 많이 주면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이제 그때 뭐 한번 저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출근을 딱 과학자가 하면은 일단 셰프가 와서 뭐 점심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요리를 뭐 뭘 먹고 싶으냐 뭐 이런 것부터 물어보면서 정말 대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도 이제 80년대에 이제 이렇게 그 이병철 회장이 어떤 뚝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저희 나라의 그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나 거기에서도 그 이건희 회장도 정말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AI 시대의 반도체 칩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HBM을 어떻게 잘 선점함으로써 최태원 회장이 어떤 젠슨황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뭐 SK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과천과학관에 나온 내용인데요. 반도체 하면은 사실은 반도체는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거다 원래는. 그래서
도체가 있고 부도체의 어떤 중간적인 반도체 특성인데 이 반도체가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어떤 도핑이라는 그 동작을 통해서 그 특성을 매우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물질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물질을 의미하던 거였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칩 내지는 마이크로 칩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중고등학교에서도 뭐 이 정도는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칩이 하는 역할이 또는 반도체 소자가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세 개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류작용, 또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또는 증폭, 어떤 작은 신호를 크게 키울 수가 있고, 또 전기 신호를 켜고 끄는 어떤 스위칭 기능, 트랜지스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잘 알아두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재료를 보시면은 여기 반도체는 일단은 뭐 도체도 부도체도 아닌 거죠. 어떤 어중간한 물질인 거죠. 어중간한 물질이지만 우리가 어떤 특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유리라든가 어떤 산화물들이 부도체에 해당이 되고, 카파, 구리라든가 뭐 알루미늄 이런 메탈이 도체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재료가 인기가 많죠. 그래서 뭐 전공면으로 봐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출신이 금속공학인데, 금속공학이라는 게 금속이라는 재료가 매우 중요했고, 우리가 포스코, 포철도 있고 해서 도체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학과가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약간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그러다가 이제 이 반도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요업공학과였는데 그 과가 이제 무기재료공학과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일단 반도체를 주로 이제 하게 되는 무기재료공학과가 인기가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실리콘이라는 얘기가, 실리콘 반도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욕실에 있는 실리콘 처리 작업, 이렇게 비어진 공간을 채우는 어떤 고무 물질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영어로 봤을 때는 이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라는 걸 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리콘이 왜 대세가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다에 있는 모래, 그게 다 이제 실리콘의 재료가 되고, 또 근데 재료가 많긴 많은데 그 많은 재료를 또 정제해서 우리가 고순도의 그 실리콘을 만드는데 값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고순도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 실리콘에서 하는 고순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순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을 산다고 했을 때 금방에 가보시면은 99.9% 또는 뭐 59이라고 하는 99.999면 아마 가격이 꽤 올라가요. 근데 이 반도체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는 일단은 10의 6승 이상, 99.999 이상의 순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 도핑이라는 것도 어떤 물질을 넣을 때도 보면은 뭐 10만 개의 실리콘에 하나를 넣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 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순물인데 뭐 우리가 그 고려도 안 하는 거게 되는데, 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특성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대세가 됐고,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옆에서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게 된 그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분들도 배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실리콘은 이 사족에 해당이 되고, 이 사족에 있는 물질이 반도체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전력 문제라든가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물질이 전력 반도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족에 있는 물질만으로 반도체 또는 3족과 5족을 섞어서, 이게 이제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 때문에 그런데 최외곽의 전자가 4개, 여기는 최외곽의 전자가 3개, 5개라서 이 두 개의 물질이 합쳐졌을 때 최외곽이 다 차게 되는 안정적인 그러한 물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3족과 5족 또는 2족과 6족을 섞어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마 그 대학이나 오게 되면 이제 밴드갭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느냐, 도체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 부도체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0에서 10까지 0, 1, 2, 3, 4, 5, 6, 7, 8, 9, 10을 쓰고 있는데 반도체는 일단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도 이제 여러 가지 꺼졌을 때 또는 켜졌을 때 0, 1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법을 사용해서 뭐 한다라는 것은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뭐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약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 디램과 낸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난 30년 또는 40년간 버텨온 그 기술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도 뭐 컴퓨팅 관점에서 보면 다양하게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RAM 같은 것을 써서 뭐 캐시라는 것도 하지만 매우 빠르게 하는 거. 근데 그 디램은 주로 메인 메모리 그리고 낸드는 주로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은 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줬는데 뭐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크기가 정말로 작거든요. 뭐 나노미터 수준, 뭐 수 나노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마 0.5 마이크로 5,000 나노미터도 보기가 힘든 뭐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데 이 기술 발전이 이제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노미터 스케일까지 볼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그것도 전자현미경도 이 반도체의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00년 뭐 조금 더 넘은 시기에 아마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급속한 우리가 미세한 구조를 우리가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이러한 영역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늘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는 뭐 트랜지스터고 이게 축전기이기 때문에 캡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 낸드 플래시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비휘발성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USB나 이거는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뭐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한테 조금 뭐 재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뭐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CMOS라는 것을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모스펫이라는 게 아까 강대원 박사가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구조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 실리콘 위에 산화물하고 메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메탈이 보면은 이 구조가 바로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도꼭지에서 여러분이 이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게 되면 물이 흐르는 거고 수도꼭지를 잠그면은 안 흐르게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트랜지스터에서도 이게 흐르게 되면은 턴 온이 되는 거고 잠가 버리면 턴 오프인데 트랜지스터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게이트에다가 이 메탈 게이트라는 거에다가 이 문에다가 일렉트릭 필드 또는 볼티지를 전압을 가해서 여기에 어떤 채널을 물을 열어주는 거죠. 어떤 일렉트론의 전자의 채널을 열어주게 되면은 전자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이거를 꺼버리게 되면은 전압을 없애버리면 이제 딱 닫아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대학 레벨의 어떤 책을 봐도 이 트랜지스터를 수도꼭지하고 많이 비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있게 되는데 0, 1. 그래서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거는 이게 어떤 전압 필드를 가해 가지고 그거에 의한 영향이 기판에 가서 요거를 바꿈으로써 트랜지스터를 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이름을 잘 보면은 그 동작 원리가 또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식을 안다는 거는 어떤 용어를 잘 알고 용어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스펫이라는 거 그냥 알 수도 있지만 이게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에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가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를 잘 알면은 어떤 필드를 가해 가지고 채널을 열어주는데 그게 바로 수도꼭지를 여는 거랑 똑같이 물이 흐르는 것 대신에 전자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렉트론하고 홀이라는 플러스 타입하고 뭐 마이너스 타입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갖다가 섞어서 하게 되면은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하나는 켜졌을 때 다른 건 꺼지고 다른 게 꺼지면은 하나가 켜지는 어떤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컴플리멘터리 그 보완적인 어떤 CMOS라고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회로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계산은 하면서도 전류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낮출 수가 있고 신호의 오류도 줄일 수가 있어서 현재는 모든 그 반도체 칩의 회로는 CMOS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면 지금 최근에 뭐 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팻이라는 건데 25나노인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보이지가 않는 수준이에요. 현미경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만 전자로만 봐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것 대비도 매우 작은 수준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던 2000년대 말인데 그 2000년대 초반 그때도 이제 IBM에서는 이건 이미 저기 한계에 다다랐다. 그때가 벌써 그 100나노의 미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00나노 미만에 거기에 보면 이제 회사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뭐 그 낸드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전자의 개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전자의 개수를 몇 개 정도 카운트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것도 많았고 몇십 년 전에도 이제 부정적인 게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 워낙 또 돈이 많이 되고 이 반도체 개발이 뭐 한 그때 IBM에서도 한 1000명 정도가 한 가지의 타겟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군대 문화와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그 개발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많은 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려운 건데 인간의 한계를 거의 뭐 넘는 수준으로 정말 그 1나노, 2나노 지금 현재 뭐 2나노 기술이 뭐 개발이 되고 있죠. TSMC에 의해서 뭐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25나노라는 뭐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 전의 기술들도 보면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무어가 그 인텔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초창기에 70년대 초반에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네들은 반도체 칩 하나에 그 아까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그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 패턴 하나가 반도체 칩이 되겠습니다. 그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제가 이제 90년대 말만 봐도 초창기에 뭐 5,000개 이렇게 막 만들다가 하나의 칩에 뭐 1억 개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는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뭐 뭐에다 쓰냐?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는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억, 10억, 100억, 500억 개가 들어 하나의 칩에 트랜지스터 개수가 500억 개가 들어가요. 뭐 그렇게 우리가 작게 해서 만들게 되는데 2020년도에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2020년 이후에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은 일단 그 모든 개발자들이 이제 새로 만들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그 스케일 다운에 의한 거는 이제 한계가 도달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어그리 돼서 이제 그 다음 다른 방식으로 그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 보면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존 폰 노이만이라는 뭐 헝가리계 미국인 과학자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일단 애니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단 거기 붙어서 막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또 그 하드웨어는 그대로 놔두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함으로써 그 메모리와 연산을 분리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고 이러한 구조가 그동안은 문제 없이 잘 됐던 거죠.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는 여기서 보면 뭐 중앙 처리 장치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두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주기억 장치 메모리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입력이 있는 장치 그리고 출력이 있는 장치인데 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 인간에다가도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 어떤 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출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일단은 CPU에서 일단 어떤 입력을 받아서 일단 어떤 계산을 하고 또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일했던 당시 제가 공부할 당시부터도 그때는 이제 그 이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어요. 가져올 데이터가
그때는 뭐 데이터가 작았고 이 CPU의 어떤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뭐 그런 기술을 개발 위주로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제 CPU가 매우 발전하고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와야 되는 데이터량은 점점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갖고 저희가 학습도 시키고 뭐 추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필요한 이런 부분이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바틀렉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월이라는 메모리 바틀렉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이제 부분을 이제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동안 발전해 오던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제 근데 이 AI 지금 현재 뭐 사실은 한 50년 만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서 정말로 그 반도체 칩 하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지금보다도 최소 1000배 그 이상의 그 성능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뉴럴픽 반도체인데, 즉 뭐 얼마 전 뭐 몇 년 전에 알파고와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와 컴퓨터와 어떤 이세돌 사람과의 어떤 대결이었는데, 사람이 쓰는 전력은 뭐 20와트 정도 수준인데 뭐 컴퓨터가 쓴 것은 뭐 170kW다라고 뭐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폰 노이만 구조에 어떤 연산을 하고 어떤 저장을 하는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던 이런 구조보다는 우리 인간의 이제 그 뇌 구조를 간단하게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어떤 뇌과학자의 연구 결과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향후에 아마 직업을 선택할 때 뇌가 정말로 어떻게 동작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잘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매우 단순화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뉴런이 일단은 빨간색으로 일단 트랜지스터 연산을 하는 부분이고, 이 파란색에 이 뉴런을 연결해 주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부분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사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기존과 다르게 좀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뉴럴픽 반도체 특히나 그 새로운 물질을 사용해서 그 뉴 메모리를 사용한 것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해서 이쪽 그 시냅스를 통해서 어떤 신호 강도를 변화시켜서 저장을 시켜주고 아웃풋을 하는 이 메모리 인간의 뇌를 닮은 구조의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러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CPU였고 GPU가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어떤 인공지능 연산이 보니까 뭐 저도 그쪽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매우 단순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연산 보면 뭐 y는 ax 플러스 by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식에서 그 공식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아주 뭐 성능도 좋지 않던 GPU였는데 이런 GPU를 뭐 병렬로 여러 개를 연산하는 그게 그 기존 CPU 대비는 어떤 AI 연산을 하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에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GPU가 좀 대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NPU 또는 인간 뇌를 닮은 반도체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배 내지 100배의 그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자료도 일단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가져온 건데, 일단은 원래는 이제 게이밍을 위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로 GPU가 게임 좋아하는 뭐 그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AI용 연산에 적합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GPU가 정말 성능도 무지막지하게 이제 발전이 되었고 요구도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CPU는 이 처리를 기본적으로 시리얼하게 직렬로 막 하게 되는데,
어떤 이 그 엘리트가 뭐 잘 할 수는 있는데 이 GPU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개를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뭐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인공지능에 적합한 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 뇌를 닮은 형태의 발전 방향이 한 가지.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첨단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신문을 보게 되면 첨단 패키징 또는 뉴럴픽 관련한 기술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은 기존에는 이 반도체 칩 아까 그 내에다가 모든 성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능을 최대화시키고 이 패키징 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선으로만 그 어떤 성능 저하가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작은 칩들을 레고 블록처럼 수직 수평으로 연결하는데 이 연결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의 기술은 시스템 온 칩해서 칩 내에다가 시스템을 갖다 다 그 팹 공정에서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패키징이라는 공정에서 여러 가지 작은 칩들을 각각 공정해온 것들을 패키징해서 어떤 첨단 패키징을 사용함으로써 패키징하는 동안에도 어떤 그 특성의 저하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다양한 로직 칩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고 있는 HBM 메모리 같은 것들을 이제 연결해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이거를 뭐 와이어로 연결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페러스틱 또는 어떤 기생 성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성이 안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그 실리콘에서 쓰던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실리콘 공정을 써서 만들고, 요걸 그 범프라는 매우 작은 선을 가지고 연결함으로써 이 패키징 레벨에서도 그 특성 저하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약한 부분인 거죠. 이 부분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났는데, 이 부분에 일단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TSMC가 지금 엔비디아가 가속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모든 만드는 것 또는 퀄컴에서 만드는 모든 그 칩들을 대부분 다 그 TSMC가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을 요 기술이 이제 없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뭐 경쟁에서 좀 뒤처졌고, 이게 TSMC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팹 공정, 예전에 어떤 패키징 회사가 아니라 팹 공정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칩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하는 과정에 어떤 손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립과학관에도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대상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넣고 빼야 되느냐 싶었는데, 이 과학관에도 사실 수준 높은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패키징 레벨에서 연결할 때 기술이 많이 지나갔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와이어로 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것도 좀 뭐 쉬운 기술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기생 성분이라든가 어떤 저항에서 그러니까 저항은 일단 길어지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성분이 되는데, 기생 성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칩을 뒤집어서 이 범프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훨씬 짧은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상호 간의 연결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구리와 구리선, 어떤 메탈 인터커넥트를 직접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방식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첨단 패키징을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이러한 이 점들이 어떤 디펙트, 어떤 불순물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웨이퍼 전체의 칩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면은 여기서는 모든 칩이 다 죽었는데, 이것을 이제 4분의 1 크기로 만들게 되면 이 4개 칩 중에서 하나는 디펙트가 없으니까 살아 있고, 이걸 더 작게 쪼개면은 뭐 반 정도는 살아 있다. 그래서 이제 살아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패키징 레벨에서 잘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도 구현하면서 훨씬 그 경쟁력이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징 기술이 패키징이기도 하지만 어떤 팹을 하는 회사의 기술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넓은 기판, 뭐 실리콘 내지는 또 그 뭐 유리 기판 등의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칩들을 다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쌓음으로써 우리가 미래의 기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국립과학관에서 제가 그냥 찍어온 그림인데요. 일단 반도체 칩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웨이퍼는 사실은 봐도 그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기 그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로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팹에 그 어떤 특정이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을 가서 이제 저희가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처음에 검사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근데 검사를 할 때 보면 이게 반도체는 패턴이 일단 일정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그 스키매틱하게 어떻게 잘라 가지고 정확한 그 크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실리콘 칩이 있고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내 이제 연결하는 배선 그 다음에 이제 솔더 볼이라는 아까 그 볼 같은 걸 형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칩들을 할 수가 있고 패키지 그리고 안에다가는 뭐 범프라는 거 이 솔더 볼보다는 더 작은 뭐 작으면서 또 페로스틱이 좀 더 그 더 많은 숫자로 연결해서 뭐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그 연결하던 와이어보다는 일단 이런 솔더볼을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이노베이션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그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된 칩인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칩이 뭐 블랙웰인 것 같은데 그거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그러니까 GPU 1000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서 이제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무지막지하니까. 근데 그 비싼 칩을 이제 이게 하퍼 칩이 이제 조금 된 칩인데 이 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 그 본인들이 이제 개발하는 GPU 칩을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잘하는 그 메모리. 하이밴드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메모리를 이제 이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도 보면은 뭐 12단, 16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커지니까 이 메모리를 갖다가 이걸 연결하는데 그냥 연결하면 될 것 같지만 이 기술은 지금 현재는 TSMC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지금 삼성도 사실은 들어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원래는 이 그 삼성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파운더리도 가지고 있고 시스템 LSI, 메모리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다 한다고 했는데 다 한다고 하니까 그 뭐 엔비디아라든가 여러 퀄컴에서 이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도 뭐 전영현 부회장이 안 하겠다. 다른 건 안 하고 우리가 HBM만 뭐 포커스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이게 연결시키는 건데 이게 그 팹의 어떤 첨단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웨이퍼를 깎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가 보통 한 100마이크로 정도예요. 100마이크로라는 거는 참 건들기가 어려워요. 아까 그 웨이퍼를 보면 12인치는 두께가 1mm예요. 근데 1mm짜리로 원래는 이제 공정을 쭉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갈아 가지고 100마이크로를 하는데 그거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개를 본딩하는 기술이 참 어려운 기술들을 잘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주로 이제 반도체 공정이나 뭐 소자를 하다 보니까 팹에 무수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팹의 사진이 되는데 거기 그 이게 아마 그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 전 세계에서도 큰 반도체 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그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여기가 과연 무슨 시설이냐라고 궁금해했다는 정도로 이게 평택의 반도체 공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8인치에서는 아니었는데 이제 12인치가 되면서 웨이퍼 사이즈도 이제 보통 25개를 하다 보니까 그걸 사람이 옮겨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웨이퍼가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기차를 다는 거죠. 기차를 달아갖고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OH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버헤드 머리 위에 호이스트 이동하는 트랜스포트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진복인데 이 방진복은 이 목적을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칩을 보호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특히나 소금, 땀이 안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 소금이 칩에 안 들어가도록 이제 방진복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제 8인치나 그 이전보다는 이제 12인치 되면서 여러 가지 자동화 그리고 그 사람 손을 뭐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방진복도 아마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다시 봐도 저기 이 반도체라는 기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학과로 만들기에는 최근에 뭐 학과로 만드는데 학과로 만들기에는 어려운 어떤 융합적인 학문이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학과에서 융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 반도체의 어떤 공정이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그 소자 물리 같은 과목이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도 저는 뭐 이렇게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고 배운다고 하면 고체 물리를 배웠던 거지 관련되는 거 이런 기술은 사실은 학교에서 거의 하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기술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신입사원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에 관한 어떤 그 기술들을 이제 좀 많이 좀 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웨이퍼 제조할 때도 이게 보면은 어떤 그 금속을 재련하는 공정하고 유사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재련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래를 가져와 가지고 어떤 다견청 실리콘을 만들고 이 어떤 노에다가 몇 천도로 이제 해갖고 녹여버린 다음에 어떤 시드를 가지고 이걸 잘 돌리면서 속도를 조정해서 이 크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인곳 또는 불 이런 어떤 용어를 좀 알면 좋은데 뭐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하여튼 인곳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잘라 가지고 그 웨이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웨이퍼를 보시면 앞면하고 뒷면이 좀 틀릴 텐데 이게 똑같은 실리콘이지만 뒷면은 뭐 저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이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보면은 이 전체 실리콘 웨이퍼 1mm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기에 그 뭐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거죠. 5마이크로 위에 있는 부분만 조금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지지만 해주는 층이라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핸들링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뒷부분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연마를 안 해서 일단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빛이 가서 이렇게 반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앞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 반도체라는 것은 정말 그 아토믹 레벨로 평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마라는 것도 이제 잘 해서 폴리싱을 잘 해서 하게 되면 그 거울같이 보이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퍼 제작 과정은 뭐 아까도 했듯이 일단 실리콘과 옥사이드가 결합된 석영을 이제 그 바다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탄소로 환원시키고 HCl을 섞어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10, 9 뭐 정도 되잖아요. 10, 9 이상인데 일단 거기에 가깝고 온 건데 우리가 금을 할 때 99.9%만 돼도 비싸요. 그건 거의 순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 실리콘 얘기할 땐 그거에 뭐 10의 6승 뭐 하여튼 뭐 최소한 10의 3승 뭐 6승 이상인데 그거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도핑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보면 100만 개당 한 개꼴로 도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 금을 사는 관점에서 봐서는 이건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불순물이 없는 거죠. 순금인 거죠. 들어가 봤자 뭐 이게 들어가도 어차피 99.9999가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핑이라는 거, 도펀트라는 거, 우리가 도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운동 선수도 이제 그 어떤 약물을 자기 몸에다 주입하는 거, 이 도핑이라는 게 있고 불순물이 있어요. 사실 도핑이나 불순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불순물을 넣는 건데 실리콘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 넣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도펀트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걸 넣을 때는 임퓨리티인데 이 도펀트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그 두 개를 섞어서 한다. 일단 어감으로 봤을 때는 임퓨리티는 원치 않던 게 들어온 거고 도펀트는 우리가 원해서 일부러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보면은 어떤 그 포항에 있는 가속기 있죠. 그 가속기와 같은 원리를 축소해서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그걸로 미세하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뭐 100만 개 중에 한 개꼴로 들어가 있는 불순물의 농도도 우리가 그 계측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잘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이 다 투입돼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 그 이제 다이 제작 과정 뭐 찾아보시면은 뭐 요즘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뭐 8대 공정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사진 공정인 거죠. 말 그대로 사진 공정 맞아요. 사진을 찍는 거랑 똑같고 이 포토하는 공정인데 예전에 그 저는 뭐 그 실험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으면 제가 직접 인화를 했었어야 돼요. 다크룸에 가서 인화를 하는데 그 과정하고 사실은 똑같은 건데 반도체 제조 공정이.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얼핏 보면은 매우 그 비합리적인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글자를 써서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집에 있는 프린터가 그냥 그 글자를 인쇄하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제조하는 과정이면은 그 종이에다가
모든 검은색으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그 글자 위에다가 마스크를 갖다가 패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진 부분을 다 없애버리면 그 잉크의 낭비도 얼마나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도 어떤 그 불순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트랜지스터 개수가 작을 때는 그렇게 직접 이제 그리면 되는데, 어떤 선을 그냥 잉크젯이나 뭐 어떤 프린터로 그리면 되는데, 그걸 이제 그 10의 9승 아니면 아까 500만 개가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선을 막 그릴 때 한 번에 패턴을 하고 가려주고 나머지를 식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선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도 이게 그 어떤 그냥 그려갖고도 할 수 있는데, 증착, 쌓고, 찍고, 식각 또는 에칭, 깎는 과정인데 좀 불합리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을 그 많이 좀 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나노 패브리케이션 퍼실리티가 이제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좀 사용을 했던 스탠포드에 있는 나노 패브리케이션 퍼실리티, 이게 이제 책에 있던 그림을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배웠던 책에 있던 그림이고, 이게 이제 300mm,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때는 이제 IBM에서 그 300mm를 꽤 처음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건 뭐 직접 비교가 제가 좋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지만, 예전에는 팹 내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삼성 반도체에서도 8인치 아니면 그 전에는 그 여사원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 공고 출신의 여사원들이 많이 필요했고, 어떤 그 공정 간의 이동을 직접 그 여사원들이 해야 됐고, 직접 하는 어떤 검사도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뭐 자동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엔지니어들도 자기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되고 데이터도 보면 되고, 지금 현재는 뭐 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보시다시피 이게 그 팹 내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웨이퍼 사이즈도 보면은 원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 회사에 이제 있을 때 만들어진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10년마다 웨이퍼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200mm에서 20cm에서 30cm로. 아까 그게 이제 20cm에서 30cm로 된 다음에 그 10년 후에는 아마 그 뭐 1.5배인 45cm, 그 다음에 더 할 거라고 이제 예측은 했었지만,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고, 뭐 가려면 갈 수 있지만 생산을 하는데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300mm에서 대세가 되고 그 다음은 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예전에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근데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모두 다 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저희 나라 뭐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동부 하이텍을 빼고 공공 나노 인프라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대전에 있는 나노 종합기술원인데, 거기에 있는 장비들도 매우 좋습니다. 좋지만 이러한 장비도 최첨단의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매우 제한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산업체 연구를 하는 데는 매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러한 기관품들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클러스터, 호남권 또 영남권의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나노 인프라, 나노 패브리케이션 퍼실리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교육, 그리고 뭐 서비스 같은 인프라를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에도 혹시나 뭐 제가 몰라서 뭐 자료를 준비해 온 건 있는데,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